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배우 이범수가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소속사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찾아가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편 옛 연인의 은행 계좌에 1원씩 반복적으로 입금하며 문자를 남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은방을 턴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5억 원이 넘는 위조 지폐까지 제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오윤성 교수님과 박지훈 변호사님이 나오시는 날인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또 우리 김은배 팀장님과 승재현 위원 또 이렇게 공사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서 요청 왔기 때문에 모든 공사를 접어두고 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뭐 별로 일이 없어서. 뭐라고요? 저는 별로 일이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한가하신 거 알고 있어요. 예. 아이 참. 예, 승희 의원님 한가하십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제가 한 달 전 소개해드린 사연이었죠.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운 뒤에 경찰에 갖다 준 부산의 한 초등생이 나름 기대했던 그 착한 어린이상 이런 거를 받지 못하자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젠 지갑 안 갖다 줘! 하면서 막 엉엉 우니까 그걸 본 어머니가 사건 반장에서 우리 아들 좀 칭찬해 주세요 하고 저희에게 보내셨던 그 사연 말이죠. 제가 방송에서 이 얘기를 전하면서 부산 동네 경찰서 권창만 서장님 상장 좀 주세요 했었거든요. 세상에. 어제 동네 경찰서에서 상장이 왔다는 겁니다. 예. 어머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연락을 주셨어요. 권창만 서장님, 팀장님. 네. 따봉. 따봉이고 그런 정성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운 후배. 그렇죠. 권창만 서장. 그렇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요즘 한가하신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그리고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그리고 여기 박준혜 수호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매일 사반 보는 낙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하신 귀영님, 늘 진심이 느껴지는 방송 사건반장 하신 김소정님, 사는 게 바빠서 본방은 못 보지만 제 방은 필수 하신 유채희님, 곧 80되는 엄마가 새벽에 시니어 일을 하러 나가셨어요. 겨우 채용됐다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가슴이 저립니다 하신 전성애님, 아빠가 내년 1월에 수술을 받습니다. 잘 회복해서 저랑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이은정님, 그리고 노지님, 델라스의 조슬린 초리님, 박현진님, 송성옥님, 이준영님, 박주형님, 홍주현님, 문보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센사반 뉴스의 육관!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과 구독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이걸 뉴스라고 해야 될지 가보죠. 지명 받았습니다. 진짜 요즘 대세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이 사람, 과연 누굴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삼촌 짧은 시간 노란색 굵은 눈 저기 저 신혼그들이 내 머릿속 또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새노랄 뿐이야. 자, 방금 이 노래 이제 가수 이무진 씨 신호등이라는 노래죠. 자, 유튜브 조회수 170만. 얼어붙은 한일 양국 간 이 민간 교류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기자도 저 다나카상 네, 알죠?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너무 좋아 진짜. 네, 이 다나카상은 일본 호스트 캐릭터로 화제가 됐는데요. 이 개그맨이자 배우인 김경욱 씨가 만든 캐릭터 일명 부케입니다. 아니에요, 일본 사람 맞아요. 예, 그렇죠. 일본인이시죠. 맞아. 묘하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 그 Y2K 패션과 이 떡진 샤기컷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이 헤어스타일은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안재욱 씨 머리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일본인이 한국어를 할 때 생기는 특유의 억양과 서툰 발음으로 대중들에게 웃음을 안기고 있는데요.
이 4년간 이 캐릭터를 밀어온 다나카상은 자신을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칭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꾸준히 하면 언젠가 빛을 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자 다나카상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일본인입니다. 자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이런 전성기가 온다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사반 가족들께 전해 주십사 사건 반장 지켄 한초 일본말로 공개적으로 우리 다나카상에게 출연 요청을 드립니다. 꼭 제히 슈첸 구다사이 슈첸 시대 구다사이. 예, 예,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갈게요. 눈앞에서 대놓고 도주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긴 음주 단속 현장. 경찰이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그때 저 차 갑자기 중앙 분리대를 넘어서 불법 유턴을 하는데 우당탕탕 소리에 경찰이 확인을 하고 야마 너 거기 딱 걸렸어. 거기 어디가? 자, 그러자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엑셀레이터를 확 밟고 그대로 슝! 자, 음주 단속 피하려고 차 부서져도 중앙 분리대까지 넘어가는 저 정성으로 대리기사를 불렀더라면. 아니 정말 경찰분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저 경계석까지 넘어가면서 차도 망가졌을 것 같고 자칫 잘못했으면 반대편에서 쏘는 차량과 충돌해서 사고도 있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버스 뒤에 있어서 아마 제 추측이지만 술김에 버스 뒤에 있다가 넘어가니까 모를 거야라는 황당한 맞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딱 잡혔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잡혔겠죠 당연히. 당연하죠. 저 차가 지금 운주 단속이 불허한 게 아니고 운주 단속을 하니까 미리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소리가 나니까는 순찰차가 따라갔습니다. 사이렌을 울립니다. 서라고. 그리고 마이크로 정지하는데도 계속 도주를 했어요. 그렇지만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결국에 잡혔어요. 측정을 해봤더니 음주는 했습니다. 그런데 요게 면허 취소 사항은 아니고 면허 운전 정지사항, 그러니까 0.08% 이하기 때문에 만취는 아니고 반취 운전을 한 거죠. 어찌됐든 저 음주운전 차량 운전한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또 이어가보죠. 스티커 붙여 한 달 연장입니다. 자, 어딘가 이상한 이 치킨 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죠. 자, 치킨무 포장지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인쇄된 숫자랑은 다른 글씨체가 저렇게 떡 11월 분명 23일 같은데 숫자 2 딱 붙이니까 12월 23일이 됐네. 자, 덧댄 흔적. 내 맘대로 유통기한 연장. 자, 이 기자. 너무 티나 진짜. 네, 지난달 28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치킨을 주문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무를 받았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진 속 치킨무 유통기한은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1월 23일까지로 보이는데요. 이 11월에 숫자 2 스티커를 붙여서 12로 만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지난달 28일 기준이면 이미 유통기한이 5일 정도 지난 거거든요. 이에 이 고객이 배달앱에 리뷰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업주가 유통사에서 인쇄가 잘못돼 왔다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또 찝찝하면 가게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리뷰를 작성해줬으면 좋겠다. 바쁜데 만들어줬더니 어이없네라고 댓글을 단 겁니다. 자, 저 마지막 문장. 아이씨, 바쁜데 만들어줬더니 진짜 어이없네. 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승희 의원님.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대다수의 선량한 치킨집 사장님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어요. 그렇죠. 분명히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그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반성하거나 미안하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제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랬더니 사장이 슬그머니 저 댓글을 지웁니다. 지우면서 지웠어요? 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 행정처분도 받았어요. 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다른 이야기를 남기면서 이제 저런 어떤 약간 무마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그 식품위생 유통기한이 지났는 물건에 대해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고 아까 그 글자를 덧칠하잖아요. 덧칠해서 물건을 팔게 되면 행정처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이 저 업주 말대로 폐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영업장 폐쇄를 받았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는데 폐쇄됐는지는 모르겠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열려있다. 절대로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먼저 말씀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사과는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보죠.
팔순 축하 영상까지 점점점입니다. 자, 가수 이승기 씨와 이 음원 정산 이 갈등 중에도 그 갈등 와중에도 부친의 이 팔순 잔치 축전 영상을 요구했던 후크 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충격적입니다. 그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권 대표님의 아버님 권 선생님의 팔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또 좋은 시간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팔순 축하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보신 영상이 이 권진영 대표 측하고 이 음원 정산을 놓고 막 그 갈등 중이었어요. 근데 야, 저거 좀 보내 해가지고 지금 보냈다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자, 이승기 씨 데뷔 초에는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노래방으로 불러서 노래 시켜. 아버지 팔순잔치에 야, 영상 좀 보내 시켜. 아니, 저는 이게 이승기 씨 자아분열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오래전 일이 아니라 지난 10월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초순경부터 이승기 씨가 정산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날부터. 그리고 한참 그 정말 여러 번 소개해드린 황당한 답변들을 다 듣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요청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행복하시길 바란다. 자신의 아버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들은 이승기 씨는 굉장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내가 그렇게까지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뭐 귀뚱으로도 안 듣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해주긴 해줬는데 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난 무슨 어떤 사람이 나는 이 권 대표에게 나는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이승기 씨가? 저 웃는 모습이 저는 되게 괴로워 보입니다. 야, 이거 참 파면 팔수록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가보죠. 아침에 모닝톡 해정입니다. 해조 아니고 분명 해정이에요. 자, 어떤 사연일까요? 네, 이 남편이 여자 동료에게 모닝톡을 부탁해서 너무 황당하다 이런 아내의 사연입니다. 이 얼마 전에 미혼인 여자 동료 그리고 남자 동료 이렇게 여러 명이랑 같이 남편이 출장을 간 겁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후에 술을 마시고 이제 새벽에 숙소로 들어갔는데요. 이 남편이 여자 동료한테 내일 몇 시에 일어나? 혹시 생각하면 아침에 연락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카톡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에 이 여자 동료가 알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언농자용이라는 카톡을 보내면서 이른바 끼를 부린다고 하죠. 이런 카톡을 보냈다고 하는데 평소에 이 남편이 절대 애교를 부리는 말투가 아닌데 이런 카톡을 보낸 걸 보고 아내가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그냥 늦잠 잘까 봐 깨워달라는 의도였다. 네가 예민하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푸차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 먼저 아내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 깨워줘. 언농자용 라고 나한테도 안 하는 짓을 동료 여직원한테 해. 어서 되도 않는 끼를 부리고 있어. 동그라미.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 요단강을 건너실 수도 있어요. 예, 좋습니다. 자, 자기야, 나 못 믿어. 이게 남편입니다. 자기야, 나 못 믿어. 모닝콜 부탁하는 입장에서 내가 의리니까 그런 거지. 나 원래 끼돌이인 거 자기 몰랐구나. X. 제가 정말 되게 좀 재수없게 했는데 또 X를 해주셨어요.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짧은 시간에. 자,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의 소수 의견은 대미를 장식하는 그럴게요. 대미를 장식해 보죠. 자, 우리 팀장님부터. 그렇습니다. 저는 한글이 좀 이 문제가 있는데 제 딸이나 와이프가 나한테 부탁을 했을 때 앞방해줘용 이런 건 들어봤어요. 그런데 내 후배 여자친구들라든지 동창 여자친구가 이런 글 쓴 적이 없어. 요 글씨는 친한 가족 내지는 연인 관계 아니면 쓸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남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글씨 쓰는 남자는 위험인물, 폭탄이니까 조심해야 돼요. 진짜요? 그렇죠. 지금 자막이 잘못 나갔어요. 해조가 아니라 해종입니다. 그렇죠, 해종.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된다. 말이 되는데 저 남자는 정말 의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봐야 돼요. 그렇구나. 그렇죠. 아니, 예. 모닝톡을 한다 그러면 이게 뭐 특성 SNS면 이게 음악이 그냥 까꿍 이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 자기 알람 없어요? 알람이 있으면 그 알람은 굉장히 흔히 말해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자기가 서술하면 되고 수많은 동료들 중에 왜 하필 너냐?
라는 거죠. 아이, 천지분간 안 되고 앞뒤 안 맞는 말이죠. 뭘 깨워달라고 해요. 아이, 아시면서. 그러니까. 잘못됐죠. 자, 제가 아까 왜 우리 자막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JTBC 이 자막 이 입력 시스템상 해정 이런 거는 아예 입력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멋지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미를 좀 장식해 볼까요? 제가 하는 이 기자 혹시 할 얘기 있어요? 본인의 대미를 얘기? 장식하시면 될 것 오케이. 저 두 가지 고민하다 두 가지 근거를 생각해 봤는데요. 저건 전형적인 아재 말투입니다. 요즘에 저렇게 젊은 친구들의 실제 이성에게 관심이 있을 때 저렇게 끼부릴 수 없습니다. 부장님이 여직원한테 보낼 때나 저렇게 보내면 아유 저 어르신 이렇게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아내가 카톡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게 만약에 진짜로 문제가 있는 사이였으면 더 심각한 사인들이 그 카톡 안에 들어있었을 텐데 아무렇지 않게 보여줬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좀 더 알아봐야 된다라는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야, 양지열 변호사님 오늘이 왠지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아니 진짜 저렇게 불길한 예감. 저렇게 유머 안 보내요. 저걸 누가 요즘 저렇게 보내요. 아저씨들이에요, 저거는. 그렇습니다. 진짜 이 기자. 네? 방금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말씀한 대로 네. 진짜 이게 오히려 아재 표현이다? 동의합니까? 저는 저런 부장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살려줘. 양 변호사님의 마지막 방송 미리 축하드리면서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반응을 네, 좀 가브리엘라 케일님은 남편은 혀가 없성, 이영민님이 말도 안 돼 용, 다홍파님이 언능 이용해 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건 아무튼 두 분이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구에 사시는 이상민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이 부녀 동반 라이딩의 로망을 실현하고자 최근 따님과 함께 오토바이 면허를 따셨다고요. 하지만 일을 하시느라고 따님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고요. 자, 따님에게 안전운전을 계속 강조했더니 따님이 요즘 저러고 오토바이를 탄다는 겁니다. 초보 운전을 등에다 걸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예. 자, 사랑하는 아정아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사랑해라고 하셨네요. 나는 배우다. 나는 배우다. 사포닌 과학을 배우다. 더 루트 RG3. 자사 고려 활기 홍삼 대비 10배 더 높아진 RG3 함량. 사포닌과 과학의 건강한 만남. 사포닌 과학으로 건강을 배우다. 건강을 채우다. 더 루트 RG3. 비티진. 잘 나왔어 정말. 배우 이범수가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소속사는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일단 논란입니다. 아직 확인된 게 아니고요. 이제 일단 지금 논란 말 그대로. 자, 오늘 일단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이범수 씨는 사실 이 1990년에 영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로 데뷔를 했는데요. 이후에 이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부터는 신한대 공연예술학과에서 학부장까지 지내면서 8년 동안 교단에서 연기를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이 본인이 신한대 공연예술학부에 재학 중이다 이렇게 밝힌 한 네티즌이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죽어야만 끝나는 학교 생활이었는데요. 이 자신의 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인 바로 이 이범수 씨로부터 이 학생들이 차별을 당했고 또 폭언을 당했다 이런 갑질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었던 겁니다. 이 글을 올린 네티즌은 현재 불면증과 극단적 선택에 대한 충동 등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갑질 때문에 1학년 학생의 절반 정도가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제보자 주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확인된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수업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위에 가까운 윗분들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학교 수업에 나오질 않고 있고요. 심지어
학교에 있을 때도 수업에 안 들어온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수가 수업만 들었다. 이범수 교수 보려고 하는데 엉뚱한 사람만 만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뭐 수업의 불성실함 뭐 이런 걸로 논란이 그쳤다면 저희가 뭐 굳이 다루진 않았을 텐데요. 다른 얘기들이 좀 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부자 A반, 가난한 B반. 자, 일단 그 학생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반을 나눴다라는 지금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범수 씨가 제가 좀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정의롭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인간성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반을 나눌 때 A반, B반을 나눴는데 A반은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은 A반, 좀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가난하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은 B반으로 분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양 변호사님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그 제보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차별대를 했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잘해주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B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말에 의하면 쓰레기 취급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수업 시간에는 A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어보지만 B반한테는 코멘트도 안 해주고 또 B반하고 친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가스라이팅을 했고 왕따를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보자 A 씨가 이런 상황에 녹취를 했는지 아니면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 얘기를 들어서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게 뭐 요즘에 무슨 대학생들을 상대로 가정 환경 무슨 뭐 이런 걸 조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소득 수준을 나눈다는 게 저는 솔직히 잘 납득은 안 되거든요. 뭐 한 2가지 정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학교에 반이 이렇게 많아요. 큰 학교가 있으면 뭐 A반, B반, C반, D반 이렇게 나눌 때 아니면 뭐 공법, 사법 이렇게 나눌 때 그냥 번호 순으로 나누거든요. 1번은 사법, 2번은 공법, 뭐 3번은 뭐 사법, 4번은 공법, 그리고 가나다 순으로 A반, B반, C반, D반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었는지가 지금 설명이 없어요. 만약에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의 주장으로 간다면 A반, B반이 그런 형태가 아닌 형태로 나뉘어졌고 또 사실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아름 아버지나 어머니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A반, B반을 나누어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렇게 나누었는데 학생들이 바라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부적절한 반 나눔이 아니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저희가 일수벌금제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의 소득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일수벌금제를 못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A라는 사람에게는 10만 원이 벌금이지만 10억을 버는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의 벌금을 주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국세청도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외모와 다른 어떤 이야기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었을지는 좀 저희들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나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좀 시쳇말로 중립기여를 넣고 이 사안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튜버 구제혁이라는 예명을 쓰는 유튜버가 또 다른 졸업생을 접촉했는데 차별이 있었다라는 증언을 들었다는 거죠. 잠깐 듣고 가시죠. 이범수는 학생들 사이에서 차별이 매우 심해요. 그 교수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한데 그런 학생들을 그냥 눈길조차 안 주고요. 자신의 기분에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그냥 무시하고 넌 나가리다 비꼬거나 그 아이를 엄청나게 까내리는 그런 말들을 매 수업마다 합니다. 정말 이건 교수로서 그리고 스승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기자가 일단 조금만 더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여기에 나온 제보자에 따르면요. 이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조교도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이 제보자가 그러면서 전한 일화인데 하루는 수업 중에 그 TV 리모컨의 배터리가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이범수 씨가 조교를 불러서요. 학생들 앞에서 10분간 욕설과 함께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해당 조교는 임기를 못 채우고 수치심에 학교에서 나갔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다닐 때 조교가 5번이 바뀌었는데 모두가 갑질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저 얘기대로라면 상당히 구체적인 목격담인데 자, 저희 제작진 통화한 또 다른 제보자는 또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다녔을 때 A반, B반을 학생의 재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냥 A반, B반을 나누셨고 만약에 시간대가 안 맞으면 자유롭게 변경도 가능했었거든요. A와 A반, B반을 절대 재산적인 관점에서 나눈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누셨고 교수님은 굉장히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업이 늦어지는 날에는 항상 교수님 사비로 그 30-40명 되는 애들 밥까지 챙겨주시면서 수업을 해주셨던 분인데 어떻게 이런 분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갑질하는 어른이라고 매도되는지 좀 안타까워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 중립을 좀 지켜야 되겠네요. 이거 뭐 어떤 이 사안은. 그러게요. 들으신 것처럼 일단 A반, B반을 나누는 기준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두 번째로 혹시 시간대가 안 맞거나 하면 시간을 바꾸는 것도 가능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반, 가난한 반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라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게 반대쪽 입장인 겁니다. 게다가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저도 뭐 이런 종류의 학과에 다니는 좀 친구들을 알았었는데 예. 또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이 되게 좀 다른 학과보다 좀 끈끈한 게 있으니까 다른 전공들보다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경우들도 많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의 대우를 또 했다라고 제보자 씨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이범수 씨 측 입장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그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팀장님? 그렇습니다.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범수가 소속된 빅번치 엔터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식장을 내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그 학생을 차별했다거나 어떤 폭언을 가한 적은 없다. 그리고 이 밖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이 사실무근인 사실을 계속할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촬영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주중에 못하면 주말에 모아서 뭐 강의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일정을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늦게 한 적도 있고 또 그리고 보충 수업을 해가지고 성실히 수업을 했는데 아마 이제 개별 학습 같은 거는 잘 못 맞췄던 것 같아요. 이런 면은 있겠지만은 그게 어떤 그 학생들 갑질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혹행위는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고 보고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학생들하고 소통이 좀 미진했기 때문에 소통 문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는 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성하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성할 일이 있으니까 반성은 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엔터에서 조금 이렇게 자기 공식 공식으로 입장을 냈지만은 조금 어느 정도의 의혹은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 일단 팀장님의 일단 그렇죠. 판단이시고요. 예. 아, 일단 학습 일정 물론 그렇죠. 뭐 배우가 워낙 이 촬영 일정, 밤샘 촬영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어떤 강의 일정을 못 맞추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뭐 펑크가 났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하고 혹은 학교 당국과 미리 사전에 이렇게 원활한 의사소통이 없었다. 뭐 그런 점에 대한 반성, 개선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주체가 뭐냐면 학교잖아요. 대학 측. 네, 맞습니다. 이 학교 측은요, 일단 제보된 건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뭐 언제쯤 나올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좀 입장을 전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 학교의 총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학생으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TF를 결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을 공유를 했지만 사실 익명 제보만으로 조사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범수 씨의 소속사 측이 이 진상 파악하기 위해서 학교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이미 조사를 통해 소명을 했고 이후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승 의원님, 그 지금 이범수 씨가 제가 알기로도 영화 촬영 중이잖아요. 네네. 예. 사실 뭐 이미 촬영된 영화가 있고 앞으로 촬영할 영화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 인기가 있었던 범죄도시 2 다음에 범죄도시 3에 제가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완성이 되었고 범죄도시가 시리즈로 나와서 범죄도시 4에도 아마 캐스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티빙에서 말하고 있는 오리지널 시리즈의 빌런즈에도 이제 캐스팅이 되고 있는데 뭐 이 사건은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정인이 있을 수 있고 그 정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명확하게 가타부타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했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분명히 제대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김범수 그 엔터테이너 측이 김범수 죄송합니다. 이범수 측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한 상점에 들어섭니다. 들어서자마자 그 무언가를 자신의 몸과 상점 주인인 여성에게 뿌리는데요. 그리고 순식간에 두 사람에게 불이 붙었습니다. 남성이 뿌린 건 인화성 물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성은 1도 화상을 입었지만 남성은 중상을 입어서 위독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도대체 왜 인화성 물질을 뿌렸을까요? 자, 어제 오후에 발생했던 사건이네요. 네, 맞습니다. 한 70대 남성이 어제 저녁 6시 32분쯤에 이 60대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여성의 몸에 미리 준비해간 인화성 물질 500ml를 뿌리고 불을 붙였는데요. 이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의식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여성은 1도 화상을 입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이 인화성 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조사를 앞두고, 무슨 조사를 앞두고요? 전 여자친구였다고 합니다. 그 여성이. 피해자가. 예, 그런데 이제 지난달 30일 그리고 지난 5일 한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계속해서 싫다는데도 찾아가니까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요. 지금 보니까 전에도 두 차례나 입건된 적이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7월 29일 날 입건이 됐는데요. 사실은 7월 달에 이 남성이 여성한테 스토킹을 했는데 연락을 수차례 시도하니까 여성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입건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구속은 아닙니다. 송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잠정 조치를 1호부터 3호를 취했는데 그건 알다시피 뭐 피해자한테 다가가지 마라, 100m 접근 금지, 통신 같은 거 하지 마라고 했겠는데 그 잠정 조치가 아마 27일 날 끝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30일하고 또 이달 5일경에 그 여성이 뭐 상점을 운영하는가 봐요. 거기 가가지고 과일 박스를 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신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예. 경찰에서 입건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여성한테는 한 번 입건됐다가 두 번째, 즉 두 번 또 범행했기 때문에 두 번째 입건을 했던 거죠. 자, 결국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널 이렇게 좋아하고 내가 진짜 뭐 선물 같은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구애를 하는데 네가 날 신고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승현님, 그래서 자기 몸에도 뿌리고 피해자 몸에도 뿌리고. 스토킹 범죄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꼭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스토킹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스토킹은 피해자가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이 있는 사건의 결과로 마무리가 되거나 아니면 그 가해자인 스토커가 그 여성에게 자기의 어떤 그 행동의 모습을 보고 트라우마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극단적인 어떤 신체 손상을 하는 행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1호부터 사무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제를 하자마자 다시 이렇게 선물 박스를 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토킹은 제가 봤을 때 치료받지 않으면 이 스토킹은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스토킹은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엄정하게 분리되어야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에 도르는 걸 막기 위해서 저는 잠정 조치 안에 그 가해자의 위치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스토킹 피해자분들이 계시면 그냥 선물 놓고 갔기 때문에 재차 스토킹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문자에 또 보고 싶다, 뭐 너 어디서 있니? 이런 문자를 보내면 이거는 보복 협박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스토킹으로 피해자가 고소했는 상태에서 다시 보고 싶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분명히 공포심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어떤 문자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거는 재차의 스토킹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제가 봤을 때는 보복 협박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수사기관에 하나하나 제대로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지만 스토킹이라는 거는 성별도 없고요. 나이도 없습니다. 특정 따로 이렇게 몇 살만 이렇게 스토킹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또 다른 사건 하나 더 전해드리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입금 내역란. 이건 또 무엇일까요? 네, 한 30대 남성이요. 지난 1월에서 2월 사이에 전 연인인 여성의 이 온라인 은행 계좌에 1원씩 120차례에 걸쳐서 입금을 하면서 입금 내역란에 메시지를 남겨서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여성이 이별을 통보했는데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서 더 연락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자 전화 싫으면 카카오톡 해줘. 이런 메시지를 은행 계좌를 통해서 남긴 겁니다. 예. 자, 120차례 입금했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많이 돈을 넣었어? 120원입니다. 예? 1원짜리 120번 넣어가지고 120원이에요. 이 스토커는 좀 치사한 스토커네요. 예. 스토커 하더라도. 그런데 이 남성이 스토커가 사실 그 뭐 문자만 보내고 돈만 보낸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에 있는 여성의 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4번이나 걸쳐서 편지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여성의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을 경우에 주거 침입죄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성은 스토커도 했지만은 주거 침입도 하고 아마 이 문제가 좀 커질 것 같은데요. 예. 자, 이런 막 이게 저희가 자주 이런 사건을 전해드렸거든요. 이것도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약간 모방범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전화 차단하고 뭐 차단하고 하니까 그래 이제 이거밖에 없다 해서 저렇게 입금, 그것도 뭐 많이도 아니고 1원씩.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분명 이거 보면서 저런 방법이 있구나 하는 인간들도 또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서. 자,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승 의원님. 네.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소액을 계속 연달아서 보내는 이런 경우에는 뭔가 좀 차단하는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법적으로. 1원을 입금하는 게 혹시나 뭐 이렇게 그 금융 거래하다 보면 이 계좌가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1원이라는 걸 또 확인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 것도 또 다른 있죠. 방법으로도 1원이 올 수 있는데 저는 스토킹에 대해서 how라고 물으면 답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why,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러면 이렇게 이런 보낸다든가 아니면 뭐 보고 싶다 문자가 나오면 이게 모든 일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강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1호 처분, 2호 처분 이렇게 문자 보내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사람에게 전자 팔찌 딱 부착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피해자 근처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잠정 조치 취하고 이렇게 뭔가 단계가 탁탁탁탁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 잠정 조치는 그냥 병렬적이에요. 이 사람에게 문자하지 마, 이 사람에게 뭐 접근하지 마. 그리고 뭔가 좀 시간 가면 2개월 잠정 조치로서 어떤 유치장에 격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위반이 있으면 재차 스토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에서 바로 그냥 잠정 조치 4호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비례적인 원칙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 입금하면서 그 입금 내용란에 저런 글자 도로면 얼마나 자지러지겠습니까? 피해자의 시선에서 제발 좀 스토킹 처벌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원씩 120번을 입금한 이 스토커 남성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굉장히 심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사실 문자나 뭐 다른 메시지를 차단했을 때 저런 식으로 120번이 오면 저는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공포죠. 왜냐면 문자를 계속 보내는 것보다 더 심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무슨 짓이든지 할 사람이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이제 초범이었고 또 다른 범죄 전력도 없고 건강 상태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참작을 해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을 하면 실형 살 수 있다라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그래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인간들 건강까지 걱정해가지고 또 아유 몸이 편찮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웃기잖아요, 양 변호사님. 그러게요. 근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어떤 전력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집행유예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비슷한 행동을 반복을 하면 바로 또 실형을 바로 복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재판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해 10월 이전에는 아예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그게 좀 나아진 겁니다, 그래도.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금은방을 턴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5억 원이 넘는 위조 지폐까지 제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성들의 행각을 따라가 봅니다. 자, 금은방 절도범들이 위조 지폐까지 만들었다. 이게 자 일단 둘 다 이거 그러니까 한 일당이 두 가지 범행을 다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이 범행부터 금은방부터 이 사건 당시의 CCTV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당시 인근의 CCTV 영상인데요.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뭔가를 주워듭니다. 이게 돌인데요. 금은방의 강화 유리를 깨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 남성은 금은방에 침입해서 귀금속 5천만 원어치를 훔쳐서 도망갔는데요. 지난 5일 새벽 4시 30분쯤에 경기도 평택시의 한 금은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경찰은 이보다 16시간 뒤인 밤 8시 20분경에 부산에서 이 남성과 공범들을 검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위조 지폐, 뾰로롱. 자, 금은방을 털다 잡힌 일당들. 그나마 이게 이제 일찍 잡혔으니 망정인데, 그 다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금은방을 털었던 범인들을 경찰이 추적해서 검거를 했는데, 검거할 때 저희가 이제 차 같은 거 있으면 안에 수색을 하거든요. 차를 수색해 봤더니 거기에 돈이 얼마가 있었냐면 1억 6,800만 원 돈이 있었어요. 5만 원권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있으니까 돈을 세워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홀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홀로그램이.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위조 지폐였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5만 원짜리가 한 장이면 100장을부터 묶었지 않습니까? 예. 한 매, 그게 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매 정도가 있었던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세 보면서 보니까 홀로그램이 없는 걸 발견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위조 지폐입니다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조 지폐범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위조 지폐가 어디서 난 거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뭔가 나쁜 쪽으로 좀 큰 꿈을 꿨던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범행은 평택에서 했죠. 잡힌 건 부산에서 잡혔죠. 이 사람들이 수원에서 옷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옷가게를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그 안에서 복합기, 노트북 이렇게 해서 위조 장치를 찾아냈는데 이 5만 원권 A4 용지에 하나에 4장씩을 인쇄를 해서 자르지 않은 상태로 2,000장.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돈이라면 3억 8천만 원어치가 있었던 겁니다. 승현님, 네. 지금 보니까 한지에 지금 저걸 인쇄를 해서 위조를 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만약에 이런 A4 용지, 하얀색이 A4 용지에다 너무 딱 재질부터가 딱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한지라고 하면은 왠지 좀 비슷할 것도 같고 일단 흉내는 좀 낸 것 같아요.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두께와 질감이 일반 5만 원짜리 지폐와 구별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위조 지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잉크와 그 종이의 재질과 홀로그램 세 가지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그냥 보통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조폐공사가 저걸 그냥 띄엄띄엄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 질감을, 두께를 제대로 만들었다는 건 저는 이 국제범죄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뭔가 홀로그램에 있는 그 염료를 받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 더 만들기 위해서 금은방을 털지 않았을까?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일천한 추측인데요.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판단해야 되는 그냥 이 사람들이 옷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 정도까지 정교하게 됐다면 좀 이렇게 국가 당국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예. 이게 어느 정도까지 위조의 가능성이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또 설명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살펴야 된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조 지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그래도 유통이 안 됐으면 시장에 유통이 안 됐으면 다행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련 번호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 일당은 일련 번호가 서로 다른 8개 지폐를 사용해서 위조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당 본인들 주장으로는 위패를 만들긴 했지만 사용은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한국은행이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접수된 위패 신고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이건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보통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금은방을 턴 자들을 잡았어요. 금은방 그냥 털이범인 줄 알고 봤더니 그 아지트를 털어봤더니 세상에 위조 지폐가 나왔네? 그리고 제작을 하려는 이런 준비물들이 발견이 됐다. 도대체 얘네들의 정체가 뭐냐? 자, 이 내용입니다. 위조 지폐를 정교하게 만들었으면 본인들이 썼겠죠. 또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위조 지폐를 많이 만들었을 때 본인이 안 쓰면 유통업자가 있거든요. 유통업자한테 5만 원권을 한 10,000원에 받는다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길 상황도 안 돼. 왜? 너무나 조악해. 따라서 이 사람들이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더 정교하고 세밀한 위조 지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다 그래가지고 강도는 못하니까 절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보니까는 노상에 있는 금은방이 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금방을 털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 지폐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승희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아주 정교한 위조 지폐를 만들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은방을 털었다. 참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조 지폐를 식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꿀팁 이거를 준비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조 지폐 자 5만 원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17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머리 아프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합니다. 이렇게 비춰보는 것도 난감하잖아요. 반면에 비춰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게 되면은 5개 선이 있죠. 두 개 양쪽에 선이 보입니다. 요거를 만지면은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돈 받을 때 비춰볼 필요 없이 선 나온 거를 팀장님 잠깐만. 너무 흔들지 마. 지금 카메라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오케이. 예. 자, 5개 선이 있잖아요. 양쪽에. 딱 그 상태에서 요걸 만지면은 앉아보세요. 무시간하죠? 그냥 볼 필요도 없어요. 오, 달라.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양쪽 다. 그리고 또 하나. 뒤에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걸 5만 원짜리 색깔이 보이죠? 이쪽에. 요거를 약간 틀으면 색깔이 변해. 그러니까 자홍색에서 녹색으로 변해.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만져보면 오돌돌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만 알게 되면 여기 보면 요것도 하나 보세요. 글씨가 틀리죠?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알려주셔? 글씨가 여기 지금 보시면 갈수록 커지죠? 자, 봐요. 숫자가 갈수록 고정해 주세요, 조금씩. 팀장님. 자, 고정. 이걸 말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만들었어, 일부러. 그러니까 이걸 말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요거는 복사를 하면은 이대로 나와요, 사실요. 글씨로 나오잖아요. 하지만은, 하지만 색깔이라든지 아까 말한 그 뭐죠, 그 5만 원쯤 써 있는 거, 색깔. 그리고 이런 거는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게 만지는 거 돌출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게 되면은 위조한 것을 알 수가 있다. 팀장님이 저렇게 정말 열강을 해주셨는데 이 정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5만 원 없어요. 저 돈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도 어쩌다 보면 또 생기시겠죠, 5만 원. 아무튼 정말 꿀팁이었습니다. 오돌톨톨 이 튀어나왔다는 거. 가장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 인간들 저거 엄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을 수밖에 없죠. 저는 사실 위조 지폐 사건은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현금 유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없는데 통화 위조 굉장히 사회 전체의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2년 이상이에요. 무겁게 처벌했습니다. 거기에 특수절도까지 있었기 때문에 엄벌 피할 수 없고 당연히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연구소 이어갑니다. 경찰과 마주 앉아 있는 한 가족.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경찰과 굳은 표정으로 그걸 듣고 있는 모습이 아주 심각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지났을까 가족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은 한 무덤가에 다시 모였습니다. 장비를 동원해서 묘를 파헤치고 드러난 시신을 조심스럽게 수습합니다. 이곳에 묻혀있던 건 이미 1년 반 전에 고인이 된 한 노인. 이 시신을 어디로 옮기려는 걸까요? 무덤 속에서 꺼내려 했던 진실은 또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3번의 죽음, 시신에 남은 메시지를 파헤쳐봅니다. 자, 이 진짜 묘 이장을 위한 게 아니라면 파묘를 한다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자, 무덤을 지금 팠습니다. 한 노인의. 자, 일단 어찌된 영문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이 무덤에 묻혀있던 건 한 노인인데요. 이 노인이 숨진 건 지난 2012년 말쯤이었습니다. 당시 숨질 때 나이가 79이었고 사인은 급성 폐렴이었습니다. 워낙 고령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죽음을 슬퍼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는 7개월쯤 뒤였던 2013년에 이 노인의 아들도 같은 증상, 그러니까 급성 폐렴으로 숨진 겁니다. 당시 이 아들은 40대였고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건강에 이상도 없었습니다. 또 2살짜리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가족들이 병원으로부터 좀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들은 겁니다. 바로 이 아들이 농약 중독이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였던 겁니다. 농약 중독. 자, 7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몇 달 사이에 같은 증상을 보이면서 사망을 했다.
야, 이거 딱 강력 사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7개월 살 간격으로 사망을 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사망하기 직전에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남편이 사망하고 돌아가시고.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보험금을 5억 2천만 원을 받습니다. 9개 보험사. 며느리가 결혼 8개월 만에. 이거 누가 봐도 수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험사에서도 그렇고 의심을 해서 결국 수사 의뢰를 했고요. 남편이 사망하고 1년 6개월 뒤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숨진 지가 한참 뒤였던 거잖아요. 부검을 이제 100골이 되었을 텐데 부검을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 그럼 이 단서를 어떻게 해서? 사실 이게 경찰이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이제 순천향대학교 병원에 이제 농약 중독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중독 연구소에 지금 이르는 사건이니까 사건 기록을 쭉 보냈어요. 보내서 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교수님 홍세용 교수님이 이거는 진료 기록상 농약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편은 이미 화장했고 시어머니는 지금 이제 묻혀 계시는 입장인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다시피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과연 이거를 함유하는 건 아니면 다시 부검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이러니까 홍세영 교수님이 아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농약이라는 건 굉장히 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시신에서 농약이 검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흙에서도 농약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부검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족을 설득해서 결국 시어머니를 부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아무리 전문가가 해보라고 권하더라도 묘를 판다는 거는 진짜 어지간한 이게 아니고서는 결정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전문가 도움을 받았는데 일단 파묘를 하려고 그러면 가족의 동의를 또 받아야 되고 또 영장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파묘를 해가지고 시신을 부검을 했더니 거기에 그 농약 성분인 팔라카토가 검출이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 농약은 중독성이 강해가지고 신장과 폐를 망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장과 폐가 망가지니까 호흡부전으로 사망을 하는 건데 경찰은 1년 동안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노 씨의 살인 혐의를 증거를 찾았는데 또 노 씨가 이 농약을 사러 다니는 정황을 발견을 했어요. 즉 주변 탐문하니까는 노 씨가 농약을 사더라 이런 이제 탐문했던 거죠. 그런데 노 씨가 어떻게 어머니를 살해했냐면은 실제적으로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약을 탔어요. 근데 그걸 먹었는데 사망했을 때 이게 살해로 보질 않고 뭐 어머니 기병으로 사망한 거 알았고 그 두 번째 남편은 어떻게 살해를 했냐면은 그 남편한테는 아마 농약을 가루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국에다가 꼭 조미료 타는 식으로 조금씩. 야, 이거 영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에 먹이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런 상황으로 해가지고 그만 남편이 먹고 사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노 씨가 시어머니하고 두 번째 남편을 살해한 정황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야, 이게 진짜 참 저희가 뭐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딱 그러시죠. 엄녀인 수법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알고 봤더니 지금 나오는 저 사람 노 씨입니다. 4번째 여성에 의한 연쇄 살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자칫하면 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검거가 됐는데요. 일단 노 씨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화면에 노 씨가 검거되는 장면이 아마 곧 나올 건데요. 지금 곧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노 씨가 검거되는 장면인데 이 집이 바로 이 노 씨가 살던 집입니다. 영상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노 씨가 집 주변부터 시작해서 집 곳곳 찬장이며 싱크대 주변 여기저기에 농약을 숨겨뒀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조금씩 먹이는 짓을 저지른 건데요. 이 시어머니한테는 이 농약을 넣은 자양강장제를 먹였고 이 남편은 병사로 위장하기 위해서 이 농약을 탄 국을요 수개월에 걸쳐서 조금씩 먹여서 숨지게 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지금 진짜 영상을 보니까 지금 이 숫자를 붙여놓은 곳이 지금 농약을 다 숨겨놓은 데를 지금 표시한 거잖아요. 이런 진짜 거의 뭐 온 집안 곳곳에다가 그냥 그런데 놀라기는 조금 이릅니다. 뭐가 또 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저 여성은 2번째 결혼이었고요.
전 남편도 비슷한 방법으로 해쳤던 겁니다. 진짜 엄녀인하고 똑같네요. 네, 이거. 그리고 전 남편, 그럼 전 남편의 시어머니는 전 남편의 시어머니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수법으로 해치려고 했는데 네. 시어머니가 이 농약이 들어가 있는 뭔가를 먹었다가 맛이 이상해서 뱉어내는 바람에 그 시어머니는 살았던 겁니다. 세상에. 와, 아니 그러면 자,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서 재혼한 남편과 그 시어머니를 살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혼 때 전 남편도 같은 방법. 아니 그럼 팀장님, 네. 세 사람을 살해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 남편하고 재혼한 시어머니하고 재혼한 남편을 살해했는데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뭘 생각했냐면 이 전 남편이 좀 빚이 좀 많았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빚이 많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농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했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침입 흔적도 없고 외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자살할 수도 있어. 물론 유서는 발견이 안 됐지만 그렇게 추정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이 두 번째나 세 번째는 그렇게 상황이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 부검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노 씨가 전 남편이 사망을 하고 그 사망금이 4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보험 때문에 살해한 건 맞는데 이 보험이 보통 사람들이 살해하려고 그러면은 보험을 얼마 전에 듣고 나서 바로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험은 그 전에 들었던 보험이야. 그러니까 경찰에서 이거는 보험금 때문에 살해한 것도 아니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그냥 내사 정결 했던 것인데 그 당시에 수사를 철저히 했으면은 아마 검거했고 이런 상황이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노 씨가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받은 보험금 무려 10억입니다. 이게 뭐 진짜 시청자 여러분 진짜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10억이라는 보험금을 받고 이 여성이 했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 자전거를 샀어요. 자전거 보통 우리 양행커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아요? 뭐 좋은 거야 뭐 한 100만 원 안팎 뭐 이렇게.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샀답니다. 무슨 선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고 샀는 자전거잖아요. 그걸 2천만 원짜리를 하고 그 골드바라고 이렇게 금 있잖아요. 그 골드바를 이제 사고 더 이제 충격적인 것은 자기 취미 활동을 합니다. 취미 활동이 스키가 자기 취미 활동이었대요. 그래서 스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스키 선수권에 나가고 싶었고 기타 등등 꿈을 꾸었는데 결국 이 사건으로 잡혀서 선수권에는 나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 스키계에서 꽤나 이 노 씨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키 동호회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연쇄살인을 저질렀어라고 그 소문이 나서 굉장히 많은 동호인들이 놀랬다라고 합니다. 야, 진짜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이 셋한테만 농약을 먹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 노 또 씨는요, 있어요? 첫 남편이랑의 사이에서 낳았던 자신의 친딸이 있는데요. 친딸한테도 농약을 설마. 먹였습니다. 하지만 이 친딸은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고요. 하지만 입원을 시켜서 상해보험금으로 7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이 친딸은 이 일로 폐질환이 심각해져서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세상에. 이 병원에서는요, 농약을 조금만 더 먹었더라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 팀장님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결혼을 했어요. 네. 시어머니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뱉어서 무사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첫 번째 남편은 사망했어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그 사이에서 낳은 딸 하려고 했는데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혼을 했어요. 네. 거기서는 시어머니하고 남편을 다 살해했습니다. 와,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이거? 경찰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이 들어서 프로파일러를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사이코패스 성향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해 안 가는 게 전 남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달랬다고 그래가지고 무참히 죽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남편 보험금 때문에 죽이고 시어머니가 무시했다고 또 살해하고 자기 딸도 보험 때문에 약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이코패스는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소시오패스 성향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이 산 걸 갖고 있으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피해 주는 게 소시오패스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떻든 경찰에서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안 나왔기 때문에 계획적인, 즉 자기 이익을 위한 계획적인 살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오늘 좀 보면서 충격적이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런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라는 거는 노 씨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 왜 저 당시에 이 신상 공개가 안 됐었는지 저런 짓을 하고도 저는 그게 너무 의아하더라고요. 뭐가 됐든
자,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을 살해하고 딸은 지금 어떻게 보면 평생 장애를 안게 됐고 정말 온갖 짓을 했는데 그럼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일단 검찰에서는 사형 구형을 했어요. 하지만 이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낮췄습니다. 낮췄고요.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살인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사람을 살인하는 쪽에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보험금 쪽에 더 큰 목적이 있었지 살인은 미필적이라고 봤던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이제 법원의 다른 기록에 따르면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참, 사람 3명을 저렇게 죽이고도 미필적 고의, 그래서 무기징역. 알겠습니다. 자,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글로벌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영국의 한 휴대전화 매장인데요. 모자를 쓴 이 남성이 진열대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예, 마침내 휴대전화 2대를 고른 것 같은데 비교를 위해서 2대를 손에 쥐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잠겼어. 네, 문이 안 열리는데? 네, 누구보다 빠르게 뛰어갔지만 문 앞에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 남성은 당황한 듯이 매장을 두리번거리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매장은 보안이 아주 철저한 곳이었습니다. 무려 문이 안에서 잠기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아, 저 사람 지금 되게 막 태어난 척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저 어색한 공기가 이곳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 남성은 다시 돌아와서 주인한테 휴대전화를 반납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 황당한 변명을 하는데 잠시 듣고 오시죠.我没说卡里坡，这个，好不好？Soms coming in and do this sort of at me and hiding around corners. No, my mate's out there. It's awesome. They'll do it, boss. What do you mean? 쟤 바보다. 저럴 때는 참 내가 뭘 깜빡 놓고 와서 그거 가지러 이렇게 했었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남성은 친구가 시켰다는 황당한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게 주인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오히려 이 가게 주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기라면서 테이블에 음식을 놓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 우리 가게로 오세요라는 글을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팀장님. 저 휴대폰 사장님 너무 마음씨 좋다. 저기 제가 피자를 보낼 수가 없네요. 멀어서. 제가 저 언론사 저기 방송국에다 문의해가지고 어딘지 제가 국제 우편으로라도 보낼 수 있게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예, 연락 주세요.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중국의 한 기찻길입니다.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걸 보니까 곧 열차가 지나갈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 트럭 한 대가 저 멀리서부터 서서히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빨간불인데도 멈추지 않더니 이 멈춰있던 SUV 차량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안 돼! 결국 저 SUV 차량은 손 쓸 틈도 없이 트럭에 밀려서 팔로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브레이크 밟어! 안 돼! 열차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운전자와 일행이 재빨리 차에서 내립니다. 지금 차단기 내려갔어요. 후진해서 빠져나가는데요. 이 황당한 듯 쳐다보던 운전자는 열차가 다가오자 다급히 차량을 이동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선로를 벗어나는 순간 열차가 지나갔습니다. 야, 이거 완전 깻잎 한 장이에요, 진짜. 네, 현지 경찰은 트럭 운전자의 운전 미숙을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는데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고 차량도 선로에서 빼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승현님, 저 두 사람의 그 원한 관계 이런 거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브레이크 작동이 아니라 지금 밀고 난 다음에 저 차 다시 뒤로 가요. 빼가는 게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저 범죄 원인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없잖아요. 트럭 뒤로 갔어요. 만약에 운전 미숙이면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브라질로 가보시죠. More, come on. Okay. Woo. Crazy and beautiful.
전 크레이지 다음에 아름답다란 말이 붙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분홍색 옷을 입은 여성 포즈를 취하고 있죠. 안 돼. 바다 하지 그리고 마. 도시까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자 보세요. 저기 앉아 있는데 안 돼. 싫어. 낭떠러지예요. 안전장치도 내려가지 마. 안전장치 없어요. 안 돼, 하지 마. 조금씩 포즈를 취하면서 절벽 앞으로 조금씩 더 내려가고 이거 절대 있거든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 어떻게 따라해요? 저기는 예. 지금 브라질에서 삼바 축제 못지않게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는 브라질의 가베이 산입니다. 유명한 우와. 이유가요. 저 남성도 보이죠? 저런 식으로 저렇게 절벽에서 인증샷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높이가 915m라고 합니다. 뭐 설명 915m. 아무데라도 그냥 위험해 보이는데 근데 저기서 인생샷 찍으려고 관광객들로 북적인다는 겁니다. 아우 어쩜 좋아. 왜 저래 진짜. 아니 합성이 아니에요. 어. 근데 보기만 해도 너무 위태로워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사진을 찍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보기보다 안전하다. 아, 뭐가 안전해. 각도 때문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 검증해보러 가볼래요? 혹시? 잘 다녀오세요. 예. 자, 위험한 곳에서 저렇게 무리하게 사진 찍다가 그렇죠. 실제로 실족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절대로 저런 같은 곳에서는요. 인생샷이 아니라 인생 마지막 샷이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짧은 날개의 팔까지 보니까 생닭이죠. 그런데요, 닭을 배를 보세요. 저게 우수수 쏟아져 나오는 거 옥수수 알갱이가 들어있던 겁니다. 저게 왜 저기서 나오죠? 자, 저 닭은 중국 쓰촨성의 한 재래시장에서 판매한 건데 요리를 하려고 배를 갈라봤더니 옥수수 알갱이가 들어있었던 건데 요리 재료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 닭을 산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买的时候6斤半，鱼窝、鱼美估计不低于1斤24块钱一斤，卖成155块。这个记那个位置数字后头晒的1枚。 그러니까 닭을 무게로 달아서 산 겁니다. 155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9,000원을 주고 샀는데 막상 배를 갈라보니까 옥수수 알갱이 무게만 600g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이 닭을 잘 아는 사람 가게에서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 소한테 막 물 먹여가지고 막 이런 똑같은 원리인 거죠. 제대로 정말 뒤통수를 맞은 건데 옥수수 알갱이가 가득한 닭을 구입한 남성 한동안 나 닭 못 먹을 것 같다 이렇게 전했고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 진짜 가게 준 양심 없다. 음식 갖고 장난 좀 치지 마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미국의 강아지 캠프 시설입니다. 귀여운 강아지들이 한 곳에 모여 있죠. 훈련사 손에 간식이라도 들려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때 리트리버 한 마리가 훈련사를 향해 폴짝 뛰어올라서 힘차게 벽을 치는데요. 문제는 이 녀석이 발을 댄 곳에 화재 경보기가 있었습니다. 설마 눌렀습니까? 네, 녀석의 힘이 상당했던 모양입니다. 눌렸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렸고요. 소방관들도 즉시 출동을 했습니다. 이런. 이 도착한 소방관들은 보안 카메라로 이 범인이 강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체포했습니까? 다행히도 범인으로 지목만 됐고요. 이 리트리버는 버디라는 친구였는데 이 캠프가 너무 재밌었던 나머지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고를 치고 만 겁니다. 결국 이 버디는 SNS에 오늘 화재 경보기를 울려서 죄송합니다. 버디 올림이라고 적힌 사과문을 목에 걸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겁니다. 이를 본 소방관들은 이 버디의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불이 나지 않아서 아주 기쁘다면서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그렇군요. 아우, 다행입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판,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